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태어난 신분 때문에 특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한 사람의 인생. 내가 설 땅은 어디냐고 외치면서 그 절규의 나날들을 보낸 여기 한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는 작가 허근욱 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근욱 씨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지나시고 계십니까? 요즘 저 새 작품 하나 집필 중에 있어요. 어, 제목은 네. 기나긴 슬픔의 겨울. 기나긴 슬픔의 겨울. 네, 이 복중에 겨울 작품 쓰시는군요. 네. 겨울이면 또 여름 작품 쓰시나요? 아니요, 이제 뭐 지금 써도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겨울이 되겠죠. 그러시군요.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고향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출생이고 아버님은 한경북도 명천이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은 황해도 구월산의 신천. 신천.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그 자라실 때, 그게 소시적이라고 그러나 태어날 때, 네. 그때 가족들은 누구시고 그때 가족은 제가 갓 태어날 때는 그 언니는 중국으로 갔고요. 일제시대니까. 예. 네. 그리고 저하고 제 여동생이 있었죠. 네. 그 후에 이제 쭉 계속해서 남동생들이 태어났고. 아, 그럼 몇 남매신가요? 그러니까 전부 언니까지 해서 7남매인데 7남매. 네, 우위로 딸이 셋이고 밑으로 아들이. 그 허여사는 몇 번? 제가 두 번째죠. 둘째. 네. 예. 그럼 그 자라나실 때, 어렸을 때 어떤 환경이었는지 어렸을 때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어렸을 때는 뭐 그 별다르게 그 생활에 구애 없이 자란 편이죠.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죠? 네, 허헌. 허헌 씨. 네, 네. 허헌 씨 네. 둘째 따님이시고. 네. 공부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공부는 쭉 서울에서 이화고전 나오고 이화대학 영문과 처음에 입학했었죠. 그럼 네. 이화고년 언제 졸업하시고 이화대학은 언제 졸업? 이화고녀가 그때 저 군정청 당시가 돼서 그때는 저 9월에 학기 초가 되고 네. 6월에 졸업이었어요. 그래서 네. 1946년 6월에 졸업을. 이화고년을. 네. 그럼 이화대학은 언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 4년제였어요. 네. 저 일제시대 그 연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4년 졸업하고 그때 제가 만 16세였죠. 그러니까 17세 때. 그래서 네. 17세 9월에 이제 이화대학 영문과 들어갔죠. 네. 근데 그 해 또 이화대학이 대학으로 승격이 됐어요. 이화 전문학교였죠. 네, 전문학교에서 대학으로. 대학으로. 네. 그러니까 2년을 어떻게 껑충 뛰어서 대학생이 된 거죠. 17세. 그럼 졸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17세에 들어갔다가 그 아버님 관계로 19살 초기에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1948년 48년. 네, 48. 네. 네. 48년 초인 것 같아요. 48년 초. 네, 네. 네, 네. 아버님 1월 관계는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버님은 뭐 제가 딸의 입장에서 볼 때요. 해방이 되면서 처음에는 그 이제 민족 진영에서도 아버님을 많이 이렇게 같이 이제 손잡고 일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 당시 여운형 네. 씨하고 이렇게 같이 그 민주주의 전선이요 거기도 관여를 하셨고 그러다가 그 공산당에 이제 박헌영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의 정세로는 공산당이 이렇게 전면으로 나설 수가 없으니까 네. 어떤 이게 노동당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 영국의 노동당 같은 인상으로. 그래서 그 신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인민당하고 합당을 해서 이제 거기에 알맞는 어떤 위원장을 선택하는데 이제 아버님이 선택 이제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은 약간 그 기독교적인 사회주의자였고 그 영국의 노동당과 같은 그런 거를 많이 그 이상으로 가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합당할 때만 해도 남조선 노동당이니까 어떤 그런 것을 그 이상으로 꿈꾸고 이제 당수직을 허락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상황이 그 이름만 노동당이지 공산당이 전적으로 리드한 그런 그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10월 폭동이라든가 그런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버님이 다 이 책임 뒤집어 쓰게 되니까 이제 체포령도 내리고 그렇게 피해 다니시다가 1948년 4월에 그 해주에서 그 남북 그 협상 회담이 있었죠. 거기에 김구 선생 일행 가시는데 같이 가셨다가 그때까지도 아버님은 계속 그 병 중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주에서 이렇게 회담 끝나고 평양에 가셔서도 계속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면서 들락거리고 그러셨는데 이제 김구 선생님 일행은 다 돌아오시고 아버님은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가 그냥 거기에 눌러 앉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허 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거기 눌러 앉으시게 되니까 저희 가족은 전부 이제 모두 넘어갔죠. 가족 전원이. 그게 언제? 그게 그러니까 48년 초가 아니고 그 직후일 거예요. 직후. 네, 그 회담. 그렇게 직후. 됐군요. 네. 네. 그럼 공부는 계속해서 했습니까? 공부는 이제 이화대학 중퇴하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내가 원문을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 러시아어 대학을 들어갔죠. 그러셨군요. 네. 그럼 그 학교에 다니시면서 이제 앞으로 커지면 뭐가 되겠다가 뭐 꿈을 많이 꾸신 어떤 꿈을 꾸시는지 학자로서. 네, 원래는 제가 이화대학 다닐 때 이제 그 다니기 직전에 이화고녀 다닐 때는요, 그 그림을 그렸어요. 서양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 미술대학 가려고 그 원서까지 써놨다가 이제 이화대학 영문과로 들어갔는데 이화대학 영문과 들어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하고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외교관은 그 아버님의 정치적인 생명이 그 해방과 더불어 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 안 됐고 제가 이제 작가가 됐는데 그쪽에 가족이 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그 작가로서 지망생으로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간 이 도스토옙스키를 연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그 모스크바로 유학을 가려고 그렇게 생각. 유학을 가셨나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지 못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운명적인 얘기들이 그러셨겠군요. 제가 저한테 닥쳐왔으니까. 그러셨겠군요. 그 북한 땅으로 넘어갔었을 때, 네. 그 넘어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나이가 18세니까 굉장히 그 예민한 때고 또 문학을 해서 아주 그 감수성이 예민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일본 그 사람들에 대한 저항의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본 천황 그 사진 놓고 뭐 그 맹세하라고 그러면 거기에도 저항을 느꼈고. 네. 근데 제가 북한 38선을 이렇게 딱 넘어서 처음에 이제 그 내무서원이라는 데를 내무서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그 스탈린, 저 레닌 그리고 그 김일성 사진이 이렇게 쭉 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거는 이제 관공서니까 있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잠깐 쉬라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도 걸려 있고 또 이 저 여관 같은데 그런 데도 이제 걸려 있고. 그래서 그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히틀러 생각이 들었고 일본의 천황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인간은 개인을 이렇게 우상화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그 이화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주장했던 그 프랑스 그 혁명 당시에 그런 그 이제 그 주장하고 좀 틀린 그런 어떤 정치 노선 같기도 하고 그 하나의 독재 같은 거를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느꼈죠. 그래서 이제 열차를 이렇게 타고 평양으로 오는데 그 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유 어머니 여기는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 평등하고 계급이 없고 그런 그 이상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여간 좀 가만히 좀 자중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좀 주의를 주시더군요. 네. 그러니까 벌써 북한 땅 넘어서시자마자 이상한 기분을 느끼셨군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는 저는 쭉 학생 생활했고 주로 이쪽에서 그 월북한 작가들하고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그 작품 생활은 못했고 그냥 공부만 쭉 했죠. 러시아어를 쭉. 거기에 계신 동안에 보고 느끼신 것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보고 느낀 거는 제가 이화대학에 다닐 때는
자유롭게 그 책을 내가 독서하고 싶을 때 그걸 그 시내 가면 얼마든 책을 살 수 있고 또 네.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또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데 거기는 그 학생들에게 그런 그 읽을 수 있는 그 책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막스 레닌 그 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교과서 그거 이외에 또 그 있으면은 여러 가지 그 거기 사회주의 노선 정치 노선에 맞는 그런 그 문학서죠. 그런 거 이외에는 가령 제가 읽다가 이제 그게 저 노출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그 자아 비판 받게 되니까. 학교에 다니시면서 자아 비판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때 제가 한번 딱 받았는데 그 여기 같이 그 학교에 그냥 학생회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 학교에 속해 있는 그 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에 그 학생위원장이 있는데 학생위원장이 한 번은 저를 불러요. 네. 그래서 그 허근욱 동무는 너무 자유주의 사상이 농후하고 옷 입는 옷 차림 또 태도 또 모든 것이 너무 자유주의 사상이 농후하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저 회의에서 문책을 당해야 되겠다고 이제 저한테 그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을 주더군요. 같은 학생인가요? 그렇죠. 그래도 네. 위원장이니까 네. 직책이 이제 학생 중에도 이제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듣질 않았어요. 어. 제가 굉장히 자유주의자고 그래서 안 들었더니 이제 그 다음번에 회의 때 그 이제 자아 비판을 받은 거죠. 아까 강요하는군요. 네, 강요하죠. 어허. 명령이죠. 명령. 네, 강요가 아니고. 명령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군요. 문제가 되죠. 학생들도 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다 투옥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북에서 지내시던 얘기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할 것도 한둘이 아니지만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신 것은 언제입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이 네. 해방이 딱 돼서 그 졸업반이 되니까 어떤 세계사 선생이 왔어요. 일본 제국대학 출신에. 네. 그 선생 댁에 놀러 가니까 그 소비에트 이후의 그 작품들,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철학서적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그 의식이 눈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화대학이 들어가면서 그 학생 운동에 조금 가담했었어요. 네. 이게 조금 서클에도 나가고 그러다가 그 계급이 없고 평등한 그런 가난한 사람도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그 이상적인 그 사회 거기에 이제 제가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그 학생 운동에도 가담을 했고 또 서클에도 가담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했다가 그 안드레지드의 소련 기문이라는 네. 게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쪽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죠. 네. 네, 그건 그래. 이북에 가시기 전이죠. 전인 그런 생각을 약간 가졌었는데 네. 그래도 혹시 했는데 이제 그 넘어가면서 음흠. 그 이제 초상화로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서 결정적으로 이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평양에 가서 문인들하고 교류할 때 여기서 넘어간 작가들도 그렇고 그쪽 북쪽에 있던 작가들도 다 붓을 꺾는 상태. 네, 붓을 꺾죠. 글을 쓸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우리가 단편 하나 쓰면은 그게 이렇게 여기서처럼 청탁이 와서 내가 써가지고 기자가 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발표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일단 예총 여기 문인협회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에도 당이 없는 것이 없죠. 학교에도 있고 그 예총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통과가 돼서 일단 중앙당의 문화부에서 결재가 나야 발표가 돼요. 그게 공산당의 시기고요. 참 상당히 복잡하군요. 그거. 네. 그러니까 글을 쓸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작가들이 다 글을 못 쓰지. 이태준 씨도 제가 거기서 만났는데 글 전혀 못 써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괴뢰라고 그러나 봐요. 괴뢰라고 부르는 게 아마 거기서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옳은 얘기일 거예요. 그럼 탈출을 결심하신 것은 어떤 계기로 어떻게?
언제 탈출은 이제 제가 거기서 결혼을 했거든요. 거기서 네, 예. 저 여기서부터 이제 알던 그 청년이. 기자 출신인데 예. 이제 미스터 박이 또 그쪽으로 왔어요. 네. 안혜남 씨, 이태준 씨, 네. 다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둘이 어떻게 탈출을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6.25가 딱 나면서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6.25가 없었으면 탈출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6.25 때, 그럼 6.25 일사후퇴 때 나오셨나요? 네, 일사후퇴 직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 강계에서 10월 달에 떠나가지고 여기 도착된 게 12월에 도착했으니까 12월 초예요. 6.25 동란 나자마자. 네. 왜 탈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탈출하는 거는 우선 자유롭게 여기 이화대학에서처럼 좀 작품 활동도 하고 싶고 네. 우선 하여간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생활 자체도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일단 출근해가지고 퇴근하면은 그 후에는 개인 생활이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계속 있어요. 저녁 때까지 여기서처럼 개인 생활이 허용이 안 되고 생활에도 개인적인 자유가 없고 또 생각하는데 생각의 자유도 없고 또 표현하는 자유도 없고 모든 게 하나의 작가는 이렇게 펼쳐진 세계를 자유롭게 아주 사실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고 어떤 조직에 의해서 거기 정치 노선에 맞게 이렇게 써야만 되니까 그건 작품이 아니고 하나의 성장. 그럼 탈출하시기로 결심하시기까지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몇 가지의 과정이 있었겠는데요. 네. 그 과정을 어떻게 남기셨습니까? 그 과정을 이제 한번 둘이 금강산을 이제 놀러 갔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 한번 탈출을 하려고 그러다가 경기가 삼엄하니까 못했고 이제 6.25 때 이제 38선 같은 게 없어지고 전쟁터니까 이제 그 전쟁 속으로 이제 탈출해 온 거죠. 그 월남 하셔서 그러니까 남쪽에 다시 오셔서는 어떤 일을 하고 지나셨습니까? 남쪽에 와서는 9년 동안 숨어 살았죠. 왜요? 그 당시에는 그 신분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저희 집안이 그리고 그 당시 또 전쟁 시기가 돼서 그 분위기가 상당히 삼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흑백을 가리기 전에 여러 가지 좀 불행한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하여간 좀 피해서 좀 은닉해 있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를 봐서 이제 나타나려고 그랬었죠. 그럼 자수를 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런 등등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제 지나셨나요? 그 9년 동안을. 그러니까 절에서 한 1년 숨어 살았고 그 절에 있을 동안에는 제가 나무도 했어요. 네. 쌀도 마지도 많이 졌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본 경험이 있고. 근데 그건 그 당시 이렇게 제가 성격이 상당히 명랑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 산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나무 하니까 모든 곳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그 주변에 절에 있는 사람들 곁에서.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나무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또 나무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나무를 할 줄을 몰라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이제 허여사의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됐습니까? 제가 정체가 드러난 거는 1959년 6월 22일에 드러났죠. 59년 네. 6월 20일 네. 어떻게 22일 새벽 제가 그때 7살 때였는데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으니까 어떤 신사가 이렇게 왔는데 누구 심부름으로 뭘 전해주러 왔다고 잠깐 대전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이니까 하여간 일어나서 가자고. 이제 쟤를 데리고 옷을 입히고 쟤는 아드님이죠. 네, 문을 잠그고 이렇게 큰 길로 나가니까 집차가 있어요. 집차가 있는데 뒤에 이렇게 보니까 경찰이라는 그게 딱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내가 짐을 벗은 것 같은 그런 그 숨어 사는 9년 동안의 그 모든 멍에를 벗은 것 같은 그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경찰차가 무섭지가 않고 아주 반갑고 아주 그 해방감을 느끼고 제가 그 차에 타자마자
그 신사된 그 형사한테 이제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했죠. 나는 누구의 딸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탈출해오고 이렇게 9년 동안 숨어 살았다.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제가 다 해버렸죠. 거리낌 없이.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아이하고 같이 대전에 가 서대전 경찰서 부근에 가서 그 저 여관에 들었어요. 여관에 들어서 제하고 둘이 이틀을 자면서 이제 그 조서를 썼죠. 네. 조서를 썼는데 사흘 만에 이제 저 유치장으로 구속되면서 이제 쟤를 이제 친척 집에 맡겼어요. 네. 그 친척 집에서 아기는 크고. 그렇죠. 그동안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제가 벼랑간에 어머니하고 안 떨어지다가 떨어져서. 네. 그러면 얼마 동안 수감 생활 하시게 됩니까? 수감 생활이 한 달 이틀이요. 한 달 이틀. 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검찰 유치장에 구속돼 가지고 조서도 받고 이러다가 검찰로 넘겨져서 이제 제가 그 미결 수감방으로 들어갔죠. 그때의 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명은 이제 거물간첩이죠. 네. 거물간첩. 근데 이제 그러다 한 달 이틀에 풀려나다고 네, 하시죠? 네. 어떻게 그렇게 금세 거물간첩이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해봐도 현장 조사해도 아무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제 담당한 검사가 김윤군 검사인데 네. 그분이 그 다 뒷조사하고 또 신문하고 이렇게 보고 무죄석 기소유예로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무죄석방이. 한 달 이틀 만에 네, 완전히 이제 풀려가지고 네. 혼나셨군요. 그 나오셨을 때, 그러니까 다시 자유를 되찾은 거죠. 네, 근데 그 제가 그 감방 안에 있을 때 한 가지 큰 소득을 네, 얻은 게 어떤 있어요. 체험을? 그거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한 보름 동안은 이제 그 당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 쉬운 얘기지만 그때는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그 극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 보름 동안은 이제 내가 다시 영원히 아들도 다시 못 보고 또 내가 쓰고 싶은 작품도 못 쓰고 이렇게 그냥 아주 묻혀버리고 말 것인가 이런 굉장한 그 고민과 공포와 또 그런 슬픔 속에서 이렇게 지났는데 한 15일 지나니까 제가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간수부장 보고 제가 죽기 전에 꼭 써야 할 글이 있으니까 종이하고 연필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종이 그거는 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 주겠다고 그러더군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지면서 그 어느 한 순간에 그 제 정신적인 차원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느꼈어요. 하루는 이렇게 그 여름 무더운 여름인데 감방 안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하나의 상태 그런 그 느낌이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옷을 이쁘게 입어야 할 필요도 없고 화장할 필요도 없고 또 명예도 필요 없고 잘 살 필요도 없고 잘 먹을 필요도 없고 이런 생각이 이렇게 오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옷이 벗겨져 나가는 거 같고 그 다음에는 이 피부가 다 벗겨져 나가는 거 같고 이렇게 그 제 육신이 다 벗겨져 나가는 거 같으면서 제가 이렇게 무로 중발되는 것 같은 중발되면서 탁 이렇게 그 어떤 해탈의 경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가 그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그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 경지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 들었던 얘기 또 여러 가지 그 책을 통해서 들었던 그 명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경지를 위해서 그 고행의 수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 느끼면서 참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왔고 제 육신은 그 네모난 감방 안에 갇혀 있는데 제 정신적인 세계는 그 넓은 우주로 자유롭게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를 창조하고 또 그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경지를 제가 당시에 무슨 양심의 가치가 없었죠. 양심의 가치가 없죠. 전혀 없는 네, 거죠. 제가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유주의자고. 그 한 달 이틀 만에 풀려나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 일은 이제 그 우선 내가 설 땅은 어디냐 이거를 썼는데요. 그때는 내가 설 땅은 어디냐라는 제목이 붙여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하 소설로 집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원에서 기자가 왔어요. 와서 이거를 소설로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픽션으로 논픽션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그 무죄석방돼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장독조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네. 저희 아버님이 그 장독조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하고 아주 사랑하셨거든요. 네. 또 옛날에 중매도 하셨고. 그래서 장독조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아이 허 선생님 딸이 어떻게 여기가 어떻게 혼자 이렇게 넘어왔느냐고 가짜라고.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더니 이제 가짜가 아니라고.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저를 의심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쪽에서 고관의 자제인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 이제 그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 의심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사진은 언제 찍으신 사진인가요? 저게 그 내가 설 땅 어디냐 초판에 처음 발간됐을 때 그 덕수궁에서 찍은. 지금도 미인이시지만 아주 그때도 상당한 미인이시죠. 지금 완전 나이가 많아서. 예. 그 내가 설 땅은 어디냐? 네.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요약해서 좀 말씀. 내가 설 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석방되기까지 얘기를 이제 다룬 건데요. 네. 그때 왜 그 논픽션으로 썼냐면은 제가 자유에 대한 문제를 잠깐 조금 좀 어긋났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유에 대한 문제를 그 의식이 싹 들기 시작한 것은 여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제 눈앞에서 이제 체포당해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저항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자유에 대한 인식은 어떤 민족적인 그런 이제 자유. 왜 우리나라가 우리 이 한국 민족인데 일본 말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일본 역사를 배워야 되고 이제 이래야 되나 이런 그 민족적인 어떤 이제 제도의 그런 제도의 자유, 또 민족적인 자유 그런 거였죠.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는 조금 높은 조금 1단계 좀 깊어져서 인간의 어떤 평등 또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좀 잘 살 수 있는 복지 사회 이런 걸로 발전됐다가 북한에 가가지고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자유, 그 모든 생활의 자유, 의식의 자유 이런 거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발전했다가 형무소에 오면서는 완전히 그 인간 실존에 우리 인간 자체가 자유의 존재거든요. 그러면 인간 자체가 자유의 존재면 인간 안에 내 본체가 있고 내 분신들이 많잖아요. 그 분신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위대성도 있고 비열성도 있고 또 잔인한 면도 있고 또 사랑하는 박애 정신도 있고 그러한 내 분신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지도하는 그 역할은 내 본체거든요. 그러한 것을 내가 완전히 이렇게 깨달은 것이 그 감옥 안에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잠을 불면증이 없어요. 내가 자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 수 있고 또 안 잘라면 안 잘. 그런 나 자신을 굉장히 내 분신들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그런 것을 조금 터득한 편이죠. 그러면 내가 설 땅은 어디냐? 그 내용의 요약은 어떤 겁니까? 내가 설 땅의 요약은 처음에 시작은 어떤 민족이 설 땅이 없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그리고 또 해방이 되면서 남북 분단이 이렇게 돼서 통일이 안 된 상태고 또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면에서 이렇게 남북을 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9년 동안 숨어 살한 그러니까 한치에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이
예, 이름을 김명선이라고 그렇게 가명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만 와도 가슴이 철렁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석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당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석방될 때까지 얘기니까 숨어 사는 때도 쓸 데가 없고 또 형무소 생활. 그러니까 그때까지 차원의 이제 그 얘기가 당겨진 거니까. 지금은 누구 사십니까? 지금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들 하나밖에 둔 근데 일이 그 아드님 없으니까.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네, 저는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 아하.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한 일원, 국민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청년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친구 같고 물론 네. 어머니하고 아들 관계는 기본적인 거고 그렇죠. 항상 친구죠. 그래서 그 모든 대화가 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벽이 없어요. 내가 설 땅은 어디냐의 책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준다 이렇게 네, 그랬죠. 그랬으셨군요. 네. 그거는 내가 존재함으로써 아들이 생겼고 또 아들이 그 다음에 그 내 모든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뜻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예술 작품은 물론 이게 영원하고 그렇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작품이고 아들은 그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생각해요. 네. 그 아드님 키우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나셨겠는데 어떤 일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네, 저는 아들에게 이제 제가 외교관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외교관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이 자기가 그 어떤 무대 종합 예술 네. 그를 위해서 자기는 그 분야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진출을 한 거죠. 아드님이 군대 가서 있었죠? 네, 공수부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 뉴욕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나요? 뉴욕에 가서 공부하고 지금 며칠 전에 네, 도착했어요. 그 공수부대에 가서 군대 이제 복무하면서 네, 어머니에게 글을 하나 보내는데 네, 크리스마스 때 네. 그게 이런 내용인데 한번 네. 제가 읽어드릴게 네. 기억하시는지요? 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 엄마에게 그리고 나를 철저히 지배하시는 사랑의 폭군에게 선물을 줄 것이라고는 겨울밤 몇 시간의 정성뿐이지만 엄마는 잘 알겠지. 나의 어머니. 그분으로 해서 나의 창조는 이루어집니다. 표현할 길 없는 애틋한 포옹으로 엄마를 감싸봅니다. 내년 이날을 기대해 볼까요? 이젠 엄마 주름을 하나씩 없애야죠. 걱정 마세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하나의 별 1975년 12월 24일 11시 00하고 23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편지 받으신 기억이 네. 나시죠? 그 어디가 있거나 하여간 그 카드를 저한테 네. 물론 저는 이 편지가 쓴 원문대로 읽어드렸는데 역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또 그만큼 엄마를 사랑하는 그 아들의 마음 아마 여기에 그 모자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들이 미국 뉴욕에서 현대무용을 공부하고 있던 박일규 씨 마침 공부를 마치고 2, 3일 전에 귀국해서 여기 엄마 곁에 와서 있습니다. 이제 정혜실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박일규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용을 전공하셨다고요? 네, 어떤 계기로 무용을 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원래 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연극을 했습니다. 네. 연극을 하다가 그 연기자의 그 트레이닝에 일환으로서 무용을 시작했는데 네. 일단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연극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자그마한 회의 같은 것들이 네. 무용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어떤 아주 강한 그런 애착 같은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직업이 될 것이다 우선 시작했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을 찾으신 거군요. 네. 학교는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학교는 제가 뭐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했는데 서울예전을 들어갔다가 네.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응원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뉴욕 대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다 공부를 끝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합 예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철저히 다지셨군요. 네, 여러 가지 많이 유학 생활은 해봤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80년에 들어가서 지금 나왔으니까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동안 엄마 생각 많이 나셨겠어요. 뭐 편지를 많이 했으니까요. 편지도 많이 하고 전화도 하고. 네. 공부하던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맨 처음에는 그 뉴욕이라는 데가 워낙 모든 것이 아주 세계의 모든 문화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문화에서부터 가장 더러운 문화까지 네.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는 거기서 적응하기가 맨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1, 2년 동안은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또 우리나라 문해진흥원에서도 보조도 받고, 네. 거기 락펠러 파운데이션에서 연수기금도 받고, 그래서 2년 후서부터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배운 점도 많으시겠죠.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발표한 작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 발표한 작품입니까? 제가 작년 그러니까 1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올해죠. 올해 네. 1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3월 말 28일, 29, 30일 날 공연했습니다. 어디서 공연하셨어요? 뉴욕 유니버시티에 있는 저 5층에 극장이 있습니다. 네. 세컨드 애브니 티어터라고 해서 여러 프로페셔널 컴퍼니들 공연을 하고 네. 학생들 작품도 하고 거기서 공연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은 작품이었나요? 내가 설탕은 어디냐 했습니다. 어머님의 작품을 갖고 하셨군요.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현대무용을 하다 보니까요. 네. 이젠 이 얘기 중심의 그런 네, 건- 저기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저거는 이제 말하자면 자유사회에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사회주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두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계와 또 다른 한 세계. 근데 저거는 지금 자유로운. 네. 저것은 이제 그 남녀들이 그 자유를 즐기면서 서로 이렇게 즐겁게 사랑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우정도 나누고요. 그런 걸 나타내는. 근데 저 장면은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는 하나의 자유인입니다. 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 하의 사람들. 네. 지금 어디론가 날아가려고 하시는군요. 가운데 있는 분은. 네. 전체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5장으로 있었어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면은 몇 장의 장면입니까? 지금 이제 4장입니다. 4장에 이제 자유인을 처벌하는 그런 사회주의 사람들이죠. 네. 마지막 장면이 되겠죠? 네, 저거는 마지막 장면인데 제가 이제 일단은 저것이 28분짜리 작품인데도요. 네. 워낙 그 작품이 굉장히 광대하기 때문에 네. 우선 1부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2부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작품이군요. 네. 그런데 그 방송 전에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요. 국립발레단에서도 활동을 하셔서 들어간 지 2년 만에 주연도 하셨고 자랑이 아주 많으시더군요. 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또 아메리칸 댄스 페스티벌의 안무자로 초청받으셨다면서요? 그저 아메리칸 댄스 페스티벌이라고 좀 미국에서 제일 큰 무용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유명한 발레단, 현대무용단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각국의 안무자들이 와서 안무를 하고. 네. 근데 저는 인터내셔널 코리오그래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대표로 가서 안무를 했습니다. 네. 앞에서 쭉 말씀 들으면서 그 허 여사님이 스스로 자유주의자란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아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성품이랄까? 오자마자 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요. 네. 그 방황하는 별들 연출하신 분인데 그 방황하는 별들을 봤어요. 근데 참 연극으로서 그런 연극을 보기가 이제 오랜만이죠. 네. 처음 본 거 그런 식을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유형의 저 부모님들이 나오십니다.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은 거기에 어떤 부모님에도 해당이 안 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에게 제가 살아온 동안 단 한마디 강요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말 안 하시는 가운데 저를 인도를 해주셨고 언제든지 내 의사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자랑이신데요. 그 옆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세요? 저 작년에 경희대학교 무용과 졸업하고요. 네. 같은 일을 하시는군요. 현대무용에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언제 하십니까? 9월달 정도. 제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와주세요.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는데요. 작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걸 하나 네.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설탕 1장에 있는 음악을 가지고 네, 또 어머님 시 쓰신 거,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움직여 네. 보겠습니다. 참 작곡도 같이 하신다면서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필로그. 지나간 옛날 그 시각에 그때와 같은 옛 모습 그대로의 광화문 거리에 나는 서 있다. 모퉁이마다 서러운 대화가 고난의 역사가 숨쉬는 분단 비극의 짐을 진 그러나 햇볕을 쫓는 도시의 메인 스트리트. 침략에 짓밟힌 조상들이 피 흘려 쓰러지고 아라리 흙 한 알 한 알에 기름이 진 민족혼. 자유를 주시어 독립을 주시어. 누구에게 외치는가 상흔 속에 슬퍼만 지는 행렬. 흐느끼고 싶도록 서러워지는 한국 민족의 심장 위엔 남과 북으로 쪼개진 하늘. 그러나 그 하늘 은하수 밑엔 5000년 청자 하늘 비친 한국 민족의 외침, 통일을 주시어. 민족혼의 대하가 흘러간다. 한 소녀는 외친다. 하늘을 뚫고 쏟아지는 독립만세. 그러나 강대국의 군화소리, 북악산 아래 광란하는 이념의 폭풍이 불고 자유를 주시어 평등을 주시어. 젊은이는 수줍은 이상을 불태운다. 그러나 쪼개진 하늘 아래, 쪼개진 땅엔, 쪼개진 마음엔 동족 전쟁의 포화가 터지고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미움의 칼을 찔러 여러 모양으로 죽어갔다. 평화를 주시어 자유민주주의를 주시어 완전한 독립을 주시어 통일을 주시어. 누구에게 외치는가 폐허가 된 도시, 끊어진 철길과 건물, 상흔 속에 슬퍼만 지는 행렬. 언제부터인가 나는 고랑 없는 수인의 인종을 배워야 했다. 이름을 잃어버린, 존재를 거부당한 9년 동안 숨어 사는 불행의 지옥, 공포의 지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글픈 감류를 헤치고 걸어온 고뇌의 발자취, 네모난 독 감방안. 오 신이여, 나에게 자유를 주시오. 이름을 주시오. 존재의 부활을 주시오. 어느 여름날 갑자기 나에겐 한 줄기 밝은 빛이 찾아와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자유를 숨쉬며 나는 부활했다. 인생의 연옥과 푸른 수위와 쇠고랑의 값진 의미를 터득하고 참 아주 수고하셨어요.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참 아드님이 훌륭하군요. 든든하시겠어요. 아드님에 대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자기는 우리 한국의 예술계를 위해서 그 이제 육성을 하고 네. 그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대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시는군요. 네. 역시 사람의 그 운명이라는 게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니까 네.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역시 그 의식에서 시작되잖아요. 생각.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운명은 역시 그 자기죠. 자기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기가 좌우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령 이제 제가 그런 것처럼 어떤 민족적인 그런 그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만약 제가 그 어려움, 고통 속에 아주 눌려서 찌부러져서 깔리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능동적으로 네. 자기가 근데 그 고통을 받아들여서 내 친구로 만들어서 그 고통을 극복하고 그 고통을 승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자기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노력을 하는 거는 역시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운명을 개척하는 것도 나고 또 운명을 그 만드는 계기도 나고 네.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도 제가 어떤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택해서 탈출을 하고 그 여러 가지 고비 어려운 고비를 겪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신 분 몇 분 허여사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 네, 말씀하시죠. 북한 생활을 직접 체험하셨는데요. 그럼 생각하고 계신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산주의는 그 인간을 하나의 그 말하자면 가축과 같이 말하자면 그 공산주의가 인간의 의식을 개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산주의 그 노선에 맞게. 근데 그것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모든 것을 말살하고 개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이나 또 인간의 자유 그런 모든 것을 박탈하고 하나의 그 정치 노선에 맞는 그런 인물로 개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서 어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정치 노선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이렇게 쭉 대학에까지 가는 동안에도 자유롭게 이렇게 모든 지식을 자유롭게 발전시키고 또 개발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이렇게 기계화시키는 똑같이 획일화시키는 그런 그 체제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하실 분 계시죠? 질문하시겠어요? 저기 선생님께서요. 네. 저기 인생관이 있으실 텐데 그 인생관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저는 오늘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누가 질문하면은 이렇게 옷을 세탁하고 또 화장을 하고 모양을 내듯이 이 우리의 그 마음을 세탁하고 또 우리 감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화장하듯이 감정을 아름답게 채색하고 그 마음을 그렇게 깨끗이 옷을 세탁하듯이 세탁하면서
늘 새로운 자기, 오늘 새로운 자기를 매일매일 창조하면은 항상 이렇게 아름답고 젊고 또 그 참신한 자기 일생을 살 수 있죠. 오늘이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의 인간의 일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 하나의 자기를 그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실현하는 길을 거기에 충실하면은 보다 딴 사람이 10년 산 인생을 산다면은 그러한 노력을 더 하는 사람은 딴 사람이 10년 산 거에 몇십 배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더 값지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로 그런데 한 분만 누구 질문하시죠. 네. 선생님께서는요,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오늘의 남북 문제라든가 또 네. 통일의 전망에 대해서 아주 생각이 깊으실 텐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가르쳐 좀 주세요. 저는 그 민족은 영원하고 또 역사는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현 시점에 요 눈앞에만 이렇게 당장 볼 때는 남북 문제가 굉장히 요원하고 아주 그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문제, 바로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특히 그 여러분 젊은이들이 미래를 짊어지는 그 역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깊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꼭 소망은 어떤 앞으로 소망은 제가 좀 계획했던 작품을 쓰려고 그래요. 계획하신 네. 작품? 예. 모쪼록 많은 작품 쓰시고 네. 많은 활약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내가 설당은 어디냐 이를 외치면서 그의 설당을 찾았던 작가 허근욱 씨의 경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